엄마? 엄마가 왜 여기 있어?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간 처음 보는 아이의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해진 운동화를 신은 앳된 소녀. 하지만 그 아이의 눈망울은 나의 어릴 적 얼굴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이 소녀와의 만남이 내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바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 이름은 윤명희. 대한민국 재계를 쥐고 흔드는 굴지의 대기업 그 정점에 서 있는 48살의 여회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피도 눈물도 없는 철의 여인이라 부릅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천문학적인 자금을 굴리며 그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단 한 번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독한 사냥꾼. 목표한 바는 반드시 물어뜯고야 마는 무자비한 포식자. 그것이 세상이 아는 윤명희의 진짜 모습입니다. 한남동의 100평짜리 대저택,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서 나는 매일 밤 최고급 와인으로 목을 축입니다. 하지만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캐비어를 삼켜도 내 혀끝에는 늘 고아원의 시큼한 쉰 보리밥 맛이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두꺼운 구스다운 이불을 덮어도 내 뼛속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시리기만 했습니다. 침대 한가운데를 두고 늘 구석에 웅크려 자는 버릇. 그것은 40년 전 그날의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8살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나만 부잣집으로 입양가며 검은색 승용차에 강제로 오르던 그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가지 말라며 내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부짖던 나의 반쪽, 쌍둥이 동생 수키. 내 손톱 밑에는 아직도 나를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치며 긁히던 동생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작은 손을, 그 핏덩이 같은 내 동생의 손을 끝내 놓쳐버렸다는 뼈저린 죄책감. 그것이 나를 이토록 잔인하고 독하게 앞만 보고 달리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 동생을 버렸다는 그 한 맺힌 서름이 나를 괴물 같은 재벌 회장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회장님, 이번 달에도 동생분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고아원 기록이 불타버려 더 이상의 추적은 무리인 듯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서실장의 보고는 똑같았습니다. 수십억의 돈을 쏟아붓고 대한민국 최고의 흥신소들을 다 풀어도 내 동생의 머리카락 한 올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동생, 내 유일한 핏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길래 이토록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살아는 있는 것인지, 밥은 굶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지. 차가운 회장실 가죽 소파에 기대어 나는 소리 없는 눈물을 짐승처럼 삼켜냈습니다. 내가 수십 층 빌딩 꼭대기에서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허우적대고 있을 때 내 핏줄은 세상 가장 비참한 지옥 한가운데서 홀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아이 지안이가 지난 3년간 어떤 끔찍한 시간을 홀로 버텨왔는지를 말입니다. 3년 전 지안이의 나이 겨우 15이었습니다. 세상의 전부였던 부모님이 빗길 교통사고로 한날1시에 세상을 떠난 그 끔찍한 날. 아이의 친가 친척들이라는 작자들은 장례식장 향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악기로 돌변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표를 단 짐승들이었습니다. 큰아빠라는 작자는 부모의 뼈가루가 식기도 전에 어린 조카를 윽박질러 집 문서와 막대한 사망보험금을 모조리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렸습니다. 고모라는 인간은
슬픔에 실신하기 직전인 어린 조카의 얼굴에 마시던 찬물을 무자비하게 끼얹으며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아, 내가 부모 잡아먹은 귀신이야. 당장 내 발로 안 기어나가. 살려주세요, 고모. 제발이요. 저 갈 데가 없어요. 청소도 하고 밥도 다 할게요. 아이는 바닥에 엎드려 피가 나도록 두 손을 비비며 매달렸습니다. 15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발버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면수심의 친척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마지막 남은 교복 셔츠와 낡은 책가방마저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눈앞에서 차갑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부모의 목숨값으로 받은 수억 원의 보험금으로 그들은 고급 외제차를 뽑고 명품 가방을 두르며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악마의 축제를 벌일 때 15 어린아이는 캄캄하고 얼어붙은 세상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지안이는 달동네 꼭대기, 한겨울에는 수도관이 터져 얼음물이 새어 들어오고 여름에는 곰팡 내에 숨이 막히는 낡은 옥탑방으로 밀려났습니다. 한 달에 몇천 원 나오는 전기세가 무서워 아이는 캄캄한 방에서 두꺼운 점퍼를 껴입고 촛불 하나에 의지의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18살이 된 지금도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웃어야 할 그 나이에 매일 밤 편의점 구석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으로 줄인 배를 채우며 야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내가 수백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남기고 일어설 때 내 핏줄은 그렇게 세상의 밑바닥에서 벌레처럼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지안이 부모님의 3주기. 아이는 밤샘 편의점 일을 마치고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홀로 시외가게 납골당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부모님 사진 앞에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던 아이.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뺨을 후벼 파는 버스 정류장 길목에서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묵직하고 검은색인 최고급 가죽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수표와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방세를 내지 못하면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할 아이에게 그 지갑은 하늘이 내린 동아줄이자 악마의 달콤한 유혹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쥐었던 아이. 하지만 아이는 눈을 질끈 감고 생전 엄마가 늘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해주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안아, 우리 딸,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세상이 널 속여도 남의 물건에 손 떼는 거 아니다.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바르게 살아야 해. 그 가르침 하나로 아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무거운 지갑을 들고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나는 차 뒷좌석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다 내 가방 안에 지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지갑 안에 든 수천만 원의 수표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갑 깊숙한 비밀칸에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심장과도 같은 물건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고아원에서 동생과 마지막으로 찍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사진의 뒷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명의, 수키라고 적어놓은 세상에 단 한 장 남은 내 동생의 얼굴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동생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 동생을 2번 다시 찾지 못하고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눈이 뒤집혀 당장 차를 돌리라고 운전기사에게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길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게 애원했습니다. 사례를 톡톡히 할 테니 제발 그 지갑을 찾아준 학생을 내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만 붙잡아 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구두굽이 부러지는 것도 모른 채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경찰서 문을 거칠게 밀치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 경찰서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던 순간 나를 보고 내뱉은 그 낯선 소녀의 한마디, 나를 엄마라 부르는 저 아이의 찢어질 듯 절박한 목소리에 나는 그 자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듯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경찰서 구석 의자에 웅크려 있던 소녀가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한겨울에도 얇디얇은 남루한 혹겹 점퍼, 밑창이 다 달아빠져 테이프를 칭칭 감은 싸구려 운동화. 며칠을 굶은 것인지 영양실조로 쩍쩍 갈라져 피가 맺힌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꿰뚫은 것은 아이의 그 크고 맑은 눈망울이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경찰서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나를 향해 미친 듯이 흔들리는 저 애처로운 눈빛. 40년 전 나를 태운 양부모의 검은색 승용차가 멀어질 때 차창 밖으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울부짖던 내 쌍둥이 동생 수키. 가지 말라며 내 치맛자락을 붙잡았던 수키의 그 겁에 질린 8살의 눈망울이 눈앞에 앳된 소녀 얼굴 위로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겹쳐졌습니다. 설마, 아니지? 이거 꿈인 거지? 아이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나를 향해 깡마른 두 손을 뻗었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아이의 푹 패인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 처음 보는 18살짜리 아이가 나를 보며 죽은 제 어미라도 만난 것처럼 저토록 서럽게 우는 것일까요? 대체 이 가엾은 소녀는 누구이길래 내 어린 시절과 그리고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내 반쪽 수키와 이토록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운명의 소나기가 내 목을 옥죄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 나를 아느냐? 대체 내가 누구로 보이길래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냐? 내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수행기사에게 소리치던 재벌 회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는 나약한 여자의 갈라진 쇳소리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내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납골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주워 경찰서에 맡겨둔 내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그 검은색 고급 가죽 지갑. 나는 홀린 듯이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 든 수천만 원의 수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 깊숙한 비밀 칸을 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한 장 남은 내 동생 수키와 고아원에서 마지막으로 찍은 빛바랜 흑백 사진. 나는 그 사진을 꺼내 들고 천천히 아이의 얼굴 옆으로 가져갔습니다. 낡은 사진 속 8살의 나와 수키. 그리고 눈앞에서 나를 보며 눈물을 쏟고 있는 18살의 이 소녀.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진 속 내 쌍둥이 동생 수키의 앳된 얼굴과 눈앞의 이 아이 얼굴은 쌍둥이처럼 완벽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유전자의 기적, 아니 핏줄이 끌어당긴 소름 끼치는 진실이 내 뼛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손에 들린 흑백 사진을 본 아이의 커다란 눈동자가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핏기 없는 입술이 벌어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어릴 때 사진인데 아줌마가 왜 우리 엄마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온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거대한 해일이 되어 나를 덮쳤습니다. 아이가 내 얼굴을 보고 단번에 엄마라고 착각한 이유. 그것은 내가 이 아이의 엄마인 쌍둥이 동생 수키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얼굴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루하고 불쌍한 소녀는 이토록 비참하게 경찰서 바닥에서 떨고 있는 이 아이는 내 동생 수키의 뱃속에서 나온 핏줄이었습니다. 내가 40년을 바쳐 미친 듯이 찾았던 내 유일한 가족, 내 조카가 틀림없었습니다. 아가, 내가 수키 딸이냐? 내 엄마 이름이 수키, 윤수키란 말이냐? 나는 미친 사람처럼 지갑을 바닥에 내던지고 아이의 앙상한 양어깨를 부여잡았습니다. 아줌마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아요? 아이는 내 짐승 같은 눈빛에 질려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는 내 존재를, 자기 엄마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토록 가난하고 처절하게 살면서도 수키는 차마 나를 원망하며 내 이야기를 딸에게 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영영 찾을 수 없을 거란 절망에 입을 닫고 살아온 것일까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안이요. 이지안. 지안이. 참으로 예쁜 이름이구나. 지안아. 내가 내 이모다. 내 엄마랑 한나란 씨에 태어난 똑같이 생긴 쌍둥이 언니 명이다. 그런데 내 엄마는 어디 있느냐? 핏덩이 같은 널 두고 내 엄마는 어디로 갔어? 나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내 뼛속 깊은 곳에서는 끔찍한 예감이 독사처럼 다리를 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너져 내리며 경찰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3년 전에 죽었어요. 아이의 입술에서 떨어진 그 한마디는 내 숨통을 여지없이 끊어놓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비 오는 날, 시장에서 남은 야채 팔고 아빠랑 낡은 트럭 타고 돌아오다가 음주운전 트럭에 부딪혀서 나만 놔두고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아이는 참았던 핏빛 서러움을 토해내며 바닥을 치고 오열했습니다. 나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붉게 물들며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 수키야, 내 동생아, 이 불쌍한 것아. 그것은 사람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피를 토하는 짐승의 절규였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철의 여인, 대한민국 재계를 쥐고 흔드는 윤명희 회장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을 지키지 못해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다 끝내 그 끔찍한 부고를 듣고 미쳐버린 늙고 초라한 언니만이 바닥에 뒹굴며 통곡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너를 찾아냈어야 했는데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이고 길바닥에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 나는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나도록 맨바닥을 긁어대며 오열하다 바닥에 웅크려 덜덜 떨고 있는 내 조카 지안이를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았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앙상한 몸. 3년 동안 이 어린아이가 세상의 차가운 눈보라를 맨몸으로 어떻게 견뎌냈을지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안아, 이모가 미안해. 이모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아이의 젖은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눈물로 맹세하던 그때였습니다. 지안이를 끌어안으려 아이의 얇은 혹겹 점퍼 소매를 걷어올린 순간 내 눈에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가느다란 팔뚝과 손목에 시퍼렇게, 아니 검붉게 물든 끔찍한 멍 자국들이 빼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지로 손목을 비틀리고
모진 매를 맞은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멍은 예전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피부 밑으로 피가 맺힌 채 퉁퉁 부어오른 길어야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은 너무나 선명하고 끔찍한 상처였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끓어오르던 슬픔의 용암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은 자리에 지옥 밑바닥에서나 타오를 법한 시퍼런 사리가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나, 이 시퍼런 멍들은 대체 무엇이냐?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내 차가운 질문에 아이의 큰 눈망울에 극심한 공포가 서렸습니다. 아이는 마치 눈앞에 악마라도 나타난 것처럼 덜덜 떨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큰아빠가, 고모가 다 뺏어갔어요. 3년 전 장례식장에서 저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고아원에 팔아버리겠다고 때렸어요. 엄마 아빠 사망보험금이랑 집문서 다 들고 도망가서 저는 옥탑방으로 쫓겨났어요. 뭐라?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내 고함에 아이는 끄끄거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늘이 제 편의점 야간 알바 월급날이었어요. 큰아빠가 그걸 귀신같이 알고 편의점 뒷골목으로 찾아와서 돈 안 내놓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제 팔을 비틀고 짓밟았어요. 방세 내야 한다고 매달렸는데 이 돈으로 자기 외제차 기름값 해야 한다면서 제가 밤새워 번 돈을 다 뺏어갔어요. 매달 찾아와서 절 때리고 알바비를 뺏어가요. 경찰서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은 내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뜩한 살기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아빠, 고모, 핏줄이라는 가면을 쓴 악귀들, 내 동생 수키의 피와 살을 뜯어먹고 집과 보험금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 15살짜리 내 조카를 옥탑방으로 쫓아내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달 찾아와 핏덩이 같은 아이의 알바비마저 뜯어먹고 폭행을 일삼는 거머리 같은 버러지들. 그 악기들의 뻔뻔한 얼굴을 상상하자 내 온몸의 핏줄이 터져버릴 듯이 끌어올랐습니다. 나는 아이를 내 코트 품에 단단히 안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흘릴 눈물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버러지들의 온몸에서 피눈물을 뽑아낼 차례였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지안이 친척이라는 버러지들의 이름, 직장, 재산, 그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단 하나에 놓치지 말고 전부 내 책상 위로 올려놔.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나는 사시나무 떨듯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지안이의 좁은 어깨를 내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로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지안아, 무서워할 것 없다. 이제부터 내 세상에 저딴 버러지들이 발을 들이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나는 비서실장에게 턱짓으로 지시했습니다. 훈련된 경호원들이 즉시 다가와 외부의 시선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검은색 마이바흐 뒷좌석에 지안이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푹신한 천연 가죽 시트에 엉덩이가 닿자마자 아이는 자신의 더러운 옷차림이 차를 더럽힐까봐 짐승처럼 잔뜩 웅크리며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애처로운 모습에 내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는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려 대한민국 최고 부유층만 이용한다는 우리 그룹 소유의 VIP 병원 특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서 의사들이 지안이의 겉옷을 벗겨냈을 때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숨을 멈췄습니다. 18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앙상하게 마른 뼈대, 등과 허리에는
한겨울 냉방에서 지내며 생긴 지독한 동상 자국이 선명했고 가느다란 팔뚝과 허벅지에는 몽둥이와 발길질에 채인 검붉은 피멍이 온몸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장기 기능마저 떨어져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라는 의사의 떨리는 보고에 나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어 흐르는 피를 삼켜내야만 했습니다. 수액 바늘을 꽂고 최고급 구스다운 이불 속에서 기절하듯 잠든 조카의 파리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동생 수키가 하늘에서 이 꼴을 내려다보며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똑똑. 병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지한 양의 친가 쪽 친척 이창수와 이영숙의 뒷조사 기록입니다. 비서실장이 건넨 서류를 넘기는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하얗게 핏대가 섰습니다. 서류 속에 담긴 진실은 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역겹고 악랄했습니다. 큰아빠라는 작자 이창수는 3년 전 내 동생 부부의 목숨값인 사망보험금 5억 원을 고스란히 가로챘습니다. 그 피 묻은 돈으로 시내 번화가에 번듯한 대형 고깃집을 차려 사장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안이 부모님이 남겨준 전세 보증금을 빼돌려 자신은 1억 5천만 원짜리 수입 벤츠를 굴리고 있었고 제 친자식 두 놈은 미국으로 어학연수까지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고모라는 년 이영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조카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빼앗은 돈으로 명품 가방을 휘감고 다니며 동네에서 벼락부자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기록이 사진과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수십억을 들여 동생을 찾고 있을 때 내 핏줄은 한 달 방세 10만 원이 없어 매 맞고 굶주리며 길바닥을 헤매고 있었는데 저 금수만도 못한 것들은 내 동생의 피와 살을 뜯어먹고 저토록 배를 두드리며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지안이의 금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다시 큰아빠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라 휴대폰을 끄려 했지만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얼굴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내가 감히 내 전화를 피하고 도망을 가? 너 지금 당장 편의점 뒷골목으로 기어와서 남은 돈 다 토해내지 않으면 오늘 밤 내년 옥탑방 문짝을 다 부숴버리고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줄 알아. 수화기 너머로 술 냄새가 진동하는 듯한 천박한 고함 소리가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조카를 향한 한치의 죄책감도 없는 그 당당하고 악랄한 폭언. 나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지옥에서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놈이 큰아빠라는 작자냐. 순간 수화기 너머의 시끄러운 숨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상대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꼈습니다. 나는 피식 차가운 조소를 흘렸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내 놈이 오늘 밤 부숴버리겠다는 그 옥탑방에 지안이는 가지 않을 것이다. 내 새끼는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안전한 곳에서 내가 직접 거둘 것이니까. 내 새끼? 웃기고 자빠졌네. 어디서 굴러먹던 아줌마인지 몰라도 말 조심해. 내가 미성년자 유괴범으로 당장 경찰에 쳐넣어줄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짐승이 인간의 법을 들먹이며 나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끓어오르는 사리를 차갑게 다스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면 환영이다. 하지만 이창수,
내 놈이 마주하게 될 것은 한낱 경찰이 아니라 숨구멍조차 남지 않게 내 놈을 물어뜯을 거대한 지옥일 것이다. 내 놈이 훔쳐간 내 동생의 핏값, 그리고 3년 동안 내 조카를 때리고 괴롭힌 그 죄값, 내 놈의 살점 하나, 뼈조각 하나까지 남김없이 씹어 삼켜주마. 뭐, 이 미친 여편네가 아침부터 약을 처먹었나? 나는 그놈의 더러운 발악이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차갑게 눌러버렸습니다.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쳐넣고는 천천히 비서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눈빛은 이미 피 냄새를 맡은 포식자의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명령만 내리십시오. 회장님, 우리 그룹 메인 로펌의 전담 변호사팀 지금 즉시 전원 소집해. 3년 전부터 저 버러지들이 한진 엮을 수 있는 모든 죄목을 다 걸어버려. 징역 2, 3년으로는 부족해. 평생 햇빛도 못 보는 감방 구석에서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 네. 즉시 법무팀을 움직이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내 직성이 풀리지 않아. 나는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서늘하게 명령을 이어갔습니다. 이창수가 고깃집을 차리면서 우리 그룹 계열사인 제1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원. 당장 오늘 밤 자정부로 만기 연장을 취소하고 전액 강제 상환 조치해. 이영숙이라는 년이 투자한 부동산 상가도 전부 우리 건설사 하청업체 건물이지. 가압류 걸고 수도와 전기부터 끊어버려. 은행장과 건설사 대표에게 즉각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깃집에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들. 당장 내일 아침부터 고기 한 점, 배추 한 폭이 들어가지 못하게 다 끊어. 그놈이 타고 다니는 할부 차량 당장 내일 아침에 견인해 가라고 해. 내 입에서 떨어지는 명령 하나하나가 거대한 태풍이 되어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재벌이 힘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권력을 쥔 자가 작정하고 누군가를 짓밟으려 할 때 그 말로가 얼마나 처참하고 잔인한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그놈들의 삶을 완벽하게 찢어밟길 작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VIP 병실에 짙은 암막 커튼 너머로 들어온 비서실장의 보고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급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며 태어나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진 내 가여운 조카 지안이. 아이의 파리한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춘 뒤 나는 구겨진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던지고 날이 바짝 선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는 내 조카의 피를 빨아먹은 저 더러운 거머리들의 숨통을 끊으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시작해. 단 하나의 먼지도 남기지 말고 전부 짓밟아버려. 나의 차가운 명령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우리 그룹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일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어린아이의 고열을 빨아먹던 시궁창 쥐새끼들에게 떨어지는 자비 없는 하늘의 철퇴였습니다. 같은 시각 지안이의 큰아빠라는 작자 이창수는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자신의 대형 고깃집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굵은 금목걸이를 목에 두르고 조카의 집문서를 팔아 산 1억 5천만 원짜리 벤츠의 운전대를 잡은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기름기가 번질번질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게 주차장에 도착해 차 문을 여는 순간 그의 오만한 콧노래는 짐승의 비명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과 험악한 덩치의 인부들이 수십 명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던 고깃집의 유리문에는 살벌한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굳게 잠긴 자물쇠 위로 강제 가압류 통지서가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이야. 남의 가게에 왜 재수없게 빨간 딱지를 붙이고 지랄들이야. 당장 안 떨어져. 이창수가 눈을 까짓고 개거품을 물며 달려들었지만 집행관은 벌레를 보듯 그를 밀쳐내며 차가운 서리를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창수 씨, 당신이 제1은행에서 빌린 사업 자금 1억 원, 오늘 새벽 0시를 기점으로 만기 연장 전면 취소 및 즉각 회수 결정 떨어졌습니다. 또한 당신이 납품받은 식자재 대금 체납건으로 모든 거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 시간부로 이 가게의 모든 물품과 자산은 법적으로 동결됩니다. 뭐라고? 제1은행 지점장이 나랑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무슨 개소리야. 내가 당장 전화해서 니들 다 모가지를 썰어버릴 줄 알아. 이창수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굉음과 함께 대형 견인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더니 이창수가 타고 온 수입 벤츠의 앞 범퍼에 거침없이 견인 고리를 걸어버렸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들아. 내 차에 당장 손 안 떼. 수입차 캐피탈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부로 차량 강제 회수 명령 떨어졌습니다. 비키시죠. 견인 기사가 이창수를 바닥으로 매몰차게 패대기 쳤습니다. 불과 10분. 그 10분 만에 이창수는 번듯한 사장님에서 빚더미에 앉은 알거지가 되어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창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시각 고모라는 년 이영숙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조카를 내쫓고 가로챈 보험금으로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던 그녀. 수백만 원어치 명품 가방과 화장품을 결제하려 거만하게 카드를 내밀었지만 돌아온 것은 직원의 싸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모님, 제시하신 카드 3장 모두 도납 및 거래 정지 코드가 뜹니다. 혹시 본인 명의의 카드가 맞으십니까? 뭐야? 이 기집애가 미쳤나?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도난 카드 취급이야. 당장 지점장 오라고 해. 이영숙이 백화점이 떠나가라 악다구니를 쓰며 직원의 뺨을 올려붙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백화점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로 차가운 눈빛을 한 우리 그룹 메인 로펌의 변호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영숙 씨, 그리고 이창수 씨, 우리는 대한민국 최대 기업 태산의 법무팀입니다. 백화점 1층 로비 한가운데 바닥에 개 끌리듯 질질 끌려온 이창수와 양팔이 꺾인 채 주저앉은 이영숙이 기겁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변호사와 수행원들이 병풍처럼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그 살벌하고 압도적인 광경에 숨죽인 채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니들 뭐야? 니들이 뭔데 내 차를 뺏어가고 내 가게를 망쳐놔. 내가 누군지 알아. 이창수가 피가 나도록 맨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구두굽으로 이창수의 손등을 지그시 짓밟으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들은 3년 전 미성년자인 조카 이지한 양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폭행하여 친권 포기 각서와 유산 상속 포기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이는 특수감금, 아동학대, 사문서 위조, 그리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횡령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어젯밤 조카에게 가한 협박과 갈취는 살인 미수로 추가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아니 조카년 그깟 보험금 좀 쓴 거 가지고
무슨 살인 미수의 특경법이야. 이거 다 오해라고. 입 다물어라. 버러지 같은 것들. 변호사의 턱짓에 경호원들이 두 사람의 뒷덜미를 틀어쥐고 거칠게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발버둥 치며 살려달라고 악을 쓰는 그들의 비명은 길거리에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검은 천이 벗겨졌습니다. 그곳은 구름 위를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꼭대기층. 우리 그룹의 거대한 회장실이었습니다. 수백 평의 아득한 공간, 대리석 바닥에 서늘한 냉기에 이창수와 이영숙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도대체 어떤 거대한 권력의 심기를 거스른 것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바닥에 머리를 찍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뉘신지 모르오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깟 족하년 빚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당장 몸을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맞습니다요. 그 징그러운 귀신 들린 족하년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도 저희는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그 입에서 끝까지 조카를 향한 독사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들으며 나는 천천히 육중한 가죽 의자를 돌렸습니다. 또각, 또각. 내 최고급 수제화의 구두 굽소리가 회장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나는 엎드려 있는 그 짐승들의 눈앞까지 다가가 서늘하게 멈춰 섰습니다. 어젯밤 전화통으로 나를 미친 여편네라 부르던 그 기백은 다 어디로 갔느냐? 내 차가운 목소리에 이창수의 어깨가 벼락을 맞은 듯 튕겨 올랐습니다. 그는 경악에 찬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이창수의 입에서 사람의 것이라 믿을 수 없는 기괴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영숙 역시 나를 보자마자 눈동자가 뒤집히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죽은 지 3년이 지난 조카의 어미, 차가운 빗길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었던 자신들의 동생 수키가 늙고 화려한 재벌 회장의 모습을 한 채 지옥에서 살아 돌아가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귀신. 수키야, 내가 어떻게 여기에. 아이고 수키야, 잘못했다. 내가 남겨둔 돈 좀 썼다고 우리가 널 죽인 건 아니잖니. 살려다오. 짐승들은 내가 수키의 원혼인 줄 알고 바닥에 엎드려 두 손을 비비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눈물이 범벅된 그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나는 내 몸속의 피가 차갑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짐승의 눈에는 사람도 귀신으로 보이는 법이지. 나는 허리를 숙여 덜덜 떨고 있는 이창수의 머리채를 거칠게 틀어쥐고 위로 치켜 올렸습니다. 내 소나기에서 뜯겨나가는 그의 비명 위로 나는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사신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나는 수키와 한나란 씨에 태어난 쌍둥이 언니.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 윤명이다. 순간 이창수와 이영숙의 숨통이 컥하고 막히며 동공이 터질 듯 팽창했습니다. 3년 전 너희들이 내 조카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날, 너희들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것이 아니다. 내 동생의 영혼을 찢었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나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나는 머리채를 잡은 손에 힘을 더 주며 그들의 귓가에 뱀처럼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돈으로 뺏을 수 있는 건 오늘 아침에 다 끝났다. 이제부터는 내 놈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피눈물을 흘리는 진짜 지옥을 보여주마. 절망의 늪에 빠진 벌레들의 비명이 아득한 회장실 천장에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죽이려는 놈들입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내 발밑에 엎드려 개처럼 짖어대는 저 비루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서늘한 조소를 삼켰습니다. 내 조카의 피를 빨아먹고 호의호식하던 저 더러운 입술에서 이제 와서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다니요. 짐승에게는 자비가 아니라 몽둥이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제 저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손으로 직접 하나씩 뜯어낼 차례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옥의 시작일 테니까요. 살려달라. 내 조카가 캄캄한 옥탑방에서 배를 고르며 살려달라 빌었을 때 너희들은 그 아이의 뺨을 올려붙였다지. 그런데 감히 내 앞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그 주둥이로 기어나오느냐. 내 차가운 호통에 이창수와 이영숙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눈동자가 뒤집히던 고모 이영숙이 갑자기 옆에 엎드린 이창수의 멱살을 잡고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 오빠라는 인간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지안이 부모 죽자마자 애를 화장실에 가두고 때린 것도 저 인간이고 보험금 가로채서 고깃집 차린 것도 저 인간입니다. 저는 그저 불쌍한 년이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 미친년이 돌았나? 내년이 먼저 애를 쫓아내자고 했잖아. 내가 그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이 몇 개인데 이제 와서 오리발이야. 자기들끼리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침을 뱉고 싸우는 짐승들의 자중질환. 방금 전까지 핏줄을 들먹이던 자들의 역겨운 민낯이 대리석 바닥 위로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벌레들의 싸움질을 구둣발로 거칠게 차버렸습니다. 그만. 내 사무실 바닥에 너희들의 그 더러운 침을 튀기지 마라. 내 한마디에 두 인간은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나는 비서실장이 건넨 태블릿 PC를 집어들어 이창수의 눈앞에 무심히 던져주었습니다. 이창수, 내 놈이 내 조카의 부모 목숨값으로 내 금쪽 같은 아들, 딸 두 놈을 미국 뉴욕으로 어학연수를 보냈더구나. 그 말에 이창수의 어깨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크게 튀어올랐습니다. 너희들이 이 회장실로 끌려오는 동안 내 비서실에서 뉴욕 주재 대사관과 그 학교 재단에 아주 작은 압력을 넣었지. 방금 전 너희 자식들의 유학 비자가 전면 취소되었다. 불법 체류자가 된 내 자식 놈들은 지금 이 시간부로 기숙사에서 쫓겨나 수갑을 차고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는 비행기에 실려올 것이다. 물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작물 취득 및 횡령 공범으로 경찰서 조사실을 먼저 밟게 되겠지. 안 됩니다. 회장님, 제발 우리 애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제 자식들 앞길만은 막지 말아주십시오. 이창수가 피눈물을 쏟으며 내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모든 재산이 날아갔을 때도 억울하다 악만 쓰던 놈이 제 자식들의 인생이 시궁창에 처박히게 생기자 비로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진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자식의 앞길은 중요하고 핏덩이 같은 내 조카의 목숨은 길바닥의 휴지 조각보다 못하더냐. 내 놈들이 내 동생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조카의 뼈를 깎아먹은 대가다. 평생을 밑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내 놈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평생 거지처럼 짓밟히는 꼴을 두 눈 뜨고 지켜보아라. 나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문서 위조, 아동학대, 거액 횡령, 그리고
어젯밤의 특수 폭행 혐의까지 그들의 손목에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졌습니다. 질질 끌려나가며 내뱉는 그들의 처절한 비명과 통곡 소리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침내 회장실에 짙은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세면대로 다가가 비누를 묻혀 손을 박박 씻어냈습니다. 버러지들을 처단하느라 묻은 더러운 기운을 모조리 씻어내고 이제 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불쌍한 내 핏줄을 안아주러 가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병원 특실로 돌아왔을 때 병실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고소한 전복 미역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하얀 환자복을 입은 지안이가 침대 헤드에 기대어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내 부름에 아이의 작은 어깨가 화들짝 놀라며 움츠러들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기만 해도 매를 맞을까 두려워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는 저 가엾은 습관.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으며 아이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이모. 정말 이모 맞아요? 저 이거 꿈꾸고 있는 거 아니죠? 나중에 깨고 나면 또 캄캄한 옥탑방인 거 아니죠? 아이가 부르튼 손가락을 뻗어 내 옷소매를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허공으로 사라질 신기루를 잡듯 조심스러운 그 손길에 나는 아이의 두 손을 내 뺨으로 가져가 깊이 비볐습니다. 꿈이 아니란다. 지안아. 이모가 널 그 지옥에 혼자 둬서 정말 미안해. 이제 다 끝났어. 너를 괴롭히던 그 악당들은 이제 평생 감옥에서 썩으며 벌을 받을 거야. 다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이모가 다 막아줄 거야. 내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이 아이의 마른 손등을 적셨습니다. 지안이의 커다란 눈망울에서도 쉴 새 없이 맑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3년이라는 끔찍한 시간 동안 짐승들 틈에서 숨죽여 울어야 했던 아이가 비로소 내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달래어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최고급 한우가 듬뿍 들어간 미역국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그리고 부드러운 생선구이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편의점 구석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차가운 삼각김밥으로 줄인 배를 채웠을 내 조카 지안이는 숟가락을 쥘 힘조차 없는 듯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직접 숟가락을 들어 따뜻한 국물에 밥을 말아 아이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자, 천천히 씹어 삼키렴. 며칠을 굶었으니 갑자기 먹으면 체할 수 있어. 아이가 조심스럽게 밥술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이 식도로 넘어가는 순간 아이는 다시 한번 서러운 눈물을 툭툭 흘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이모. 그래, 내 새끼. 많이 먹어라. 이모가 평생 내 엄마 목까지 따뜻한 밥 지어 먹이고 고운 옷 입혀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공주님으로 키워줄게. 내 엄마가 하늘에서 웃을 수 있게. 아이는 내 눈을 마주보며 희미하지만 너무나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에 피어난 온기였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뒤 아이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다급한 목소리로 내 소매를 끌어당겼습니다. 이모, 내일 우리 엄마 납골당에 꼭 가야 해요. 납골당? 그래. 안 그래도 당장 내일 아침에 내 엄마, 내 동생 수키를 보러 갈 참이었다.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아이의 얼굴에 다시금 짙은 그늘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안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게요. 납골당 관리비가 1년에 100만 원인데 큰아빠랑 고모가
엄마 아빠 사망보험금은 다 가져가 놓고 그 돈은 한 푼도 안 냈어요. 제가 알바비 모아서 내려고 했는데 매달 큰아빠가 와서 뺏어가는 바람에 내일까지 밀린 체납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우리 엄마 아빠 유골함 꺼내서 무연고 공동묘지에 버리겠다고 어제 낭골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어올랐습니다. 뭐라고? 5억 원이 넘는 내 동생의 목숨값을 훔쳐다 외제차를 끌고 명품을 두른 그 개만도 못한 버러지들이 정작 내 동생의 뼈가루가 모셔진 납골장 자릿에 단돈 100만 원을 내지 않아 그 귀한 유골을 길바닥에 내버려지게 만들었다고?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던 내 가슴속 분노의 화산이 다시금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용암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창수, 이영숙, 감옥에 쳐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짐승들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살가죽을 벗겨 광화문 내거리에 매달지 않은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기게 만들어줄 참이었습니다. 지안아, 걱정하지 마라. 당장 내일 아침 이 이모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리무진을 끌고 가서 내 엄마를 모셔올 것이다. 감히 내 동생의 뼈가루를 길바닥에 버리려 해? 그 납골당 전체를 내가 사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모실 거야. 나는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수키야, 조금만 기다려라. 언니가 간다. 내 피눈물 나는 서러움, 이 언니가 내일 아침 전부 거두어주마. 그깟 무연고 유골함 당장 빼버려. 돈 안 낸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오늘 안에 다 꺼내서 뒷산 무연고 공동묘지에 뿌려버리라니까. 시외각에 자리 잡은 낡고 허름한 납골당. 그 차가운 건물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신경질적인 고함 소리에 내 심장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찔린 듯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안이의 깡마른 손을 꽉 쥔 내 소나기에 나도 모르게 시퍼런 핏대가 솟아올랐습니다. 새벽이 밝자마자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을 이끌고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내 생에 가장 비싸고 훌륭한 검은색 명주 상복을 차려입고 동생을 맞이할 최고급 리무진까지 대동하고 단숨에 달려왔건만 내가 납골당 건물 안으로 들어선 그 순간 작업복을 입은 사내들이 지안이 부모님의 유골함이 있는 유리가문 앞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내 동생 수키의 이름이 적힌 싸구려 나무함에 막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그 손 당장 떼지 못해. 내 목소리는 마치 피를 토하는 짐승의 포효처럼 낡은 납골당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내 끔찍한 고함 소리에 놀란 작업자들이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아줌마는 누군데 남의 영업장에서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이 집구석은 관리비 떼먹고 도망간 지가 3년이야. 고아 출신이라 연고자도 없다며. 오늘 당장 비워야 새로운 손님을 받을 거 아니야. 관리소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짝다리를 짚고 서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이 그저 돈 냄새만 맡고 사람의 도리 따위는 잊어버린 짐승의 눈빛. 나는 턱 끝까지 차오르는 사리를 애써 억누르며 한 걸음씩 그 사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내 뒤를 따라 들어온 50명의 덩치 큰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복도를 꽉 채우며 도열하자 소장의 오만했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깟 단돈 100만 원 때문에 지금 내 동생을 길바닥에 뿌리려 했단 말이냐? 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서늘한 분노에 납골당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곁에 선 비서실장을 향해 차갑게 턱짓을 했습니다. 비서실장, 밀린 관리비가 3년치 100만 원이라고 했지.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열더니 빳빳한 5만 원권 현금 다발 수십 개를 꺼내어 소장의 가슴팍을 향해 무자비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허공에 흩뿌려진 수천만 원의 돈다발이 소장의 얼굴을 때리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눈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밀린 관리비에 이자까지 쳐서 주는 것이니 당장 가지고 꺼져라. 바닥에 흩어진 엄청난 돈다발과 나를 호위하는 수십 명의 경호원들을 번갈아 보던 소장은 그제야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회장님? 아이고, 제가 눈이 삐어서 몰라 뵀습니다요. 저 죽은 고인분이 회장님 동생분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사색이 된 소장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돈다발을 주워 담지도 못한 채 두 손을 비비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벌레를 보듯 그를 차갑게 밀쳐내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 수키가 3년 동안 갇혀있던 유리가문 앞에 섰습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캄캄하고 습한 구석 자리.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무심코 발길질을 치는 가장 밑바닥, 제일 싸구려 하단 칸이었습니다. 통풍이 되지 않아 곰팡이가 쓸어가는 조잡한 나무함. 그 위에는 색이 다 바랜 싸구려, 조화 한 송이조차 제대로 꽂혀 있지 않았습니다. 수키야, 내 동생, 내 반쪽아. 나무함에 적힌 고 윤수키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억지로 버티고 있던 내 두 다리의 힘이 속절없이 풀려버렸습니다. 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캄캄하고 추운 곳에서 너는 지난 3년간 얼마나 언니를 원망하며 울었을까? 살아서도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하더니 죽어서도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편히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짐승들에게 치이고 있었구나. 수십억을 들여 널 찾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못난 언니는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버려질 위기에 처할 때까지 따뜻한 밥을 삼키고 있었구나. 아, 수키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눈이라도 편히 감고 죽었느냐, 이 불쌍한 것아. 핏덩이 같은 내 딸 지안이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어. 나는 차가운 유리문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시뻘건 인두로 지저대는 듯한 단장의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흘리는 피눈물이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내 뒤에 서 있던 지안이 역시 내 어깨를 끌어안고 목 놓아 엄마를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이모가 왔어. 엄마가 평생 찾던 이모가 드디어 왔어. 이제 우리 안 추워도 돼, 엄마. 지안이의 그 서러운 목소리에 나는 입술을 깨물며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쓴 동생의 유골함을 내 따뜻한 상복품 속으로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나무함에 내 체온을 나누어 주듯 으스러지도록 꽉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생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일어서려던 찰나 유골함 뒤편 구석에 떨어져 있던 작은 물건 하나가 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녹이 쓴 작은 양철통.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양철통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물건을 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반으로 뚝 부러져 색이 다 벗겨진 낡고 초라한 붉은색 플라스틱 머리핀이었습니다. 40년 전 8살의 내가 양부모의 손에 이끌려 고아원을 떠나기 전날 밤
이불 속에서 내 품에 안겨 울던 수키의 머리에 꽂아주었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습니다. 수키야, 언니가 예쁜 옷 입고 돈 많이 벌어서 꼭 너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이 핀 꽂고 언니 기다려야 해. 알았지? 내가 울면서 건네주었던 그 싸구려 머리핀을 동생은 40년이라는 그 길고 가혹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버리지 않고 품에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야채를 팔며 손발이 부르틀 때도 교통사고로 피투성이가 되어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생은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언니가 데리러 오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이 낡은 머리핀을 생명줄처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안이조차 알지 못했던 동생 혼자만의 지독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수키야, 내가 이 몹쓸 언니를 끝까지 기다렸구나. 원망도 안 하고 날 기다렸어. 나는 그 부러진 붉은 머리핀을 내 가슴팍에 쥐고 미친 사람처럼 바닥을 뒹굴며 오열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한 해 폭발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동생의 그 지독한 사랑이 내 온몸의 핏줄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물이 말라붙어 피가 나올 때쯤 나는 지안이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품에는 여전히 동생의 유골함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처럼 단단히 안겨 있었습니다. 나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단호하고 서늘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당장 내 동생 부부를 모셔라. 우리 그룹에서 관리하는 최고급 VIP 전용 추모공원. 그곳에서도 가장 햇빛이 잘 들고 꽃이 아름답게 피는 정중앙 명당으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모실 것이다. 나는 동생의 유골함에 뺨을 비비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수키야, 가자. 이제 이런 캄캄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떨지 않아도 돼.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으로 널 모실게. 내 딸 지안이도 언니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줄 테니. 이제는 푹 쉬어라. 내가 납골당 문을 나서자 도열에 있던 수십 명의 경호원과 비서진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화창한 아침 햇살 아래 길게 늘어선 검은색 최고급 세단과 거대한 리무진이 내 동생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초라하게 짓밟혔던 고아 출신 시장 상인 윤숙희는 죽은 지 3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 회장의 유일한 혈육이자 가장 귀한 안주인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장례 행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나는 부러진 붉은 머리핀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서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반쪽, 내 동생을 드디어 따뜻한 곳에 모셨으니 이제 남은 것은 내 동생을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고 지안이를 괴롭혔던 그 버러지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는 일뿐이다. 유치장에 처박힌 그놈들의 재판장으로 기어이 쫓아가 주마. 눈물이 끝난 자리에 무자비하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마침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불의의 사고로 고아가 된 조카를 거두려다 순간의 경제적 궁핍과 유혹에 빠져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을 뿐입니다. 핏덩이 같은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으니 그 얄팍한 혈육의 정을 보아부디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엎드려 읍소합니다. 혈육의 정. 신성한 법정 한가운데서 피고인 측 국선 변호사의 입을 타고 그 가증스럽고 역겨운 네 글자가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차가운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재판장 맨 앞줄 방청석. 내 옆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지안이가 내 손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앞 피고인석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는 두 악귀들 때문이었습니다. 푸른색 미결수 수의를 입고 굴비 엮이듯 굵은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창수와 이영숙. 수개월간의 구치소 생활 동안 그들의 오만했던 기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씻지 못한 듯 떡진 머리에 움푹 패인 볼, 초점 잃은 동공. 그들은 시종일관 불쌍한 척 어깨를 들썩이며 마른 세수를 해대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흑흑, 제가 미쳤었습니다요. 하지만 다 조카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어린 것이 큰 돈을 쥐고 있으면 몹쓸 놈들에게 사기를 당할까봐 제가 잠시 맡아두려던 것뿐이었습니다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당장 나가서 막노동을 해서라도 우리 불쌍한 지안이 돈을 갚겠습니다. 이창수가 콧물까지 흘려가며 재판석을 향해 이마를 찧었습니다. 이영숙 역시 바닥에 엎드려 악어의 눈물을 쥐어짜냈습니다. 조카의 피를 빨아 외제차를 굴리던 짐승들이 법의 심판대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하고 불쌍한 소시민인 척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 안에 웅성거리는 탄식이 번졌습니다. 방청객들 몇몇은 저들의 천연덕스러운 연기에 속아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지안이가 숨이 막히는 듯 내 손을 더 강하게 쥐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법정 우측에 도열해 있는 우리 그룹의 엘리트 변호사 군단을 향해 서늘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이 지루하고 역겨운 연극의 막을 내리라는 무언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재판장님, 검찰 측 추가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그룹 법무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담당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법정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띄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카를 사랑해서 돈을 보관해 주었다던 이창수의 완벽한 민낯이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편의점 뒷골목. 영상 속 이창수는 지안이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 뒤 아이의 얇은 점퍼 주머니를 뒤져야간 알바비를 강탈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며 매달리자 무자비한 발길질이 아이의 복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내 벤츠 기름값 해야 하니까 잔말 말고 내놔. 고아원에 팔려가기 싫으면 쥐 죽은 듯이 돈이나 벌어 이 기집애야. 스크린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창수의 악랄한 폭언에 법정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동정표를 던지던 방청석에서는 저런 미친 짐승만도 못한 새끼라는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창수와 이영숙의 얼굴은 단숨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갈취했습니다. 조카를 사랑했다는 변명은 철저한 기만이며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입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피고인 측 변호사는 당황하며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의 죄가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이창수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현재 타국에서 유학 중인 그 어린 학생들의 앞길을 보아서라도 법정 최고형만큼은 면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애비가 감옥에서 썩는다면 그 자식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법정의 공기가 다시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래, 자식.
저 짐승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아킬레스건. 나는 그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천천히 입술 끝을 올려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부양해야 할 자식들을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방금 전 인천공항을 통해 피고인의 자녀 2명이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어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굳게 닫혀있던 법정 뒷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복 경찰들의 손에 양팔이 붙들린 채 덜덜 떨며 걸어 들어오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명품 패딩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양손에는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창수의 금쪽 같은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아, 아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우리가 수갑을 차야 해? 내 유학 비자가 왜 취소된 거냐고. 자식들의 울부짖음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창수의 눈동자가 터질 듯 팽창했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포승줄에 묶인 몸을 일으켜 세우려다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애들은 안 돼. 우리 애들이 왜 수갑을 차고 있어. 당장 내 새끼들 손에서 저 수갑 못 풀어.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해자 이지한 양의 사망보험금을 횡령한 자금으로 불법적인 해외 체류와 호화 생활을 누린 바 범죄 수익 은닉 및 작물 취득 혐의의 공범으로 방금 전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이송 중이었습니다. 검사의 건조한 선고가 떨어지자 이창수는 짐승처럼 컥컥대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훔친 돈으로 호의호식하게 만들었던 제 자식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어 수갑을 차고 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나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나를 향해 피가 나도록 이마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명의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불쌍한 수키의 돈을 훔쳤고 제가 지안이를 때렸습니다. 다 제 죄입니다. 제발 제 자식들 앞길만은 막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우리 애들만은 살려주세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코를 박고 오줌을 지리며 애원하는 애비의 비참한 꼴. 나는 그런 이창수를 무기질적인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단 한마디를 입술 밖으로 툭 던졌습니다. 내 자식의 목숨은 그리도 귀하고 내 동생과 내 조카의 목숨은 길바닥의 먼지보다 못하더냐. 내 차가운 한마디에 이창수는 입을 떡 벌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훔친 내 동생의 핏값, 내가 내 조카의 눈에서 뽑아낸 피눈물, 그 대가는 내 놈 혼자 감옥에서 몇 년 썩는 것으로 끝날 가벼운 것이 아니다. 내 놈의 더러운 탐욕 때문에 내 자식들마저 평생 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세상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벌레처럼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내 핏줄을 건드린 대가다. 법정 안에는 오직 이창수와 이영숙 일가의 찢어질 듯한 통곡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탕, 탕, 탕. 정적이 흐르는 법정 안으로 재판장의 무거운 망치 소리가 3번 울려 퍼졌습니다. 주문. 피고인 이창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아울러 횡령한 사망보험금 전액 반환 및 피해자에 대한 특별징벌적 손해배상금 20억 원을 확정한다. 피고인 이영숙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징역 15년. 그리고 수십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배상금. 그들의 전 재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더미. 이제 그들은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야 했고 그들이 그토록 아끼던 자식들은 부모가 남긴 수십억의 빚을 떠안은 채 정가자가 되어 평생을 숨어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완벽하고도 자비 없는 그들 영혼까지 산산조각 내는 통쾌한 파멸이었습니다. 경찰들에 의해 개 끌리듯 질질 끌려나가는 이창수와 이영숙. 그들은 법정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피를 토하며 살려달라 울부짖었지만 나는 그 역겨운 소리에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모. 내 옆에서 굳어있던 지안이가 마침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 품으로 쓰러지듯 안겨왔습니다. 끝났다, 지안아. 다 끝났어. 그 악기들은 두 번 다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거야. 나는 아이의 따뜻한 등을 다독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복수의 끝. 법정의 차가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봄 햇살이 나와 지안이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집으로 가자. 내 동생 수키가 하늘에서 옅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 두 사람의 앞길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모, 집이 꼭 궁전 같아요. 육중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지안이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이 부시게 반짝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발소리조차 흡수해버리는 두꺼운 최고급 카펫, 그리고 온 집안을 채우는 은은하고 따뜻한 온기. 지안아, 이리 와보렴. 나는 조심스럽게 걷는 아이의 손을 이끌고 햇살이 가장 잘 드는 남향의 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내가 지난 며칠 동안 최고급 가구와 포근한 파스텔 톤의 침구, 그리고 18살 소녀에게 어울리는 예쁜 옷들로 빈틈없이 채워놓은 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이 내 방이다. 한겨울에 수도관이 터져 얼음물에 손을 담글 일도, 전기세 몇천 원이 무서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켤 일도,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올까 밤새워 문고리를 잡고 떨 일도 없을 거야. 내가 원한다면 온종일 불을 켜놓아도 좋고 배가 부를 때까지 매일매일 최고급 고기 반찬을 먹어도 좋아. 이모가 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주님으로 살게 해줄 거야. 내 말에 지안이의 커다란 눈망울에 다시금 맑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이는 내 품에 안겨 마치 둥지를 찾은 어린 새처럼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저 진짜 정말로 그 옥탑방에서 얼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모가 저 지옥에서 꺼내주셨어요.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절 불쌍하게 여겨서 이모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 내 엄마가 나를 부른 게야. 이 몹쓸 언니, 이젠 죄 좀 그만 짓고 핏덩이 같은 내 딸이나 따뜻하게 거두라고. 그렇게 하늘에서 나를 부른 게지. 나는 아이의 마른 등을 다독이며 따뜻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폭풍 같았던 복수가 끝난 자리, 텅 비어있던 내 가슴 한구석에 비로소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안이가 따뜻한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나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물건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낡은 납골당에서 챙겨왔던 색이 바랜 채 반으로 부러진 붉은 머리핀, 동생 수키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품고 있었던 40년 전의 그 가슴 시린 약속이었습니다. 수키야, 내가 나를 이렇게 뼈저리게 기다렸는데 이 미련한 언니는 널 바로 곁에 두고도 찾지를 못했구나. 머리핀을 매만지며 소리 죽여 눈물을 삼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의 어둠을 가르고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지안이가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자다 깬 듯 부스스한 얼굴의 아이는 소파에 앉아 우는 내 모습을 보더니 내 곁으로 다가와 작은 손으로 내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안 자고 왜 나왔어? 방이 낯설어서 잠이 안 오니?
이모 우는 소리가 들려서요. 이모, 우리 엄마 때문에 우는 거죠? 나는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이는 탁자 위에 놓인 붉은 머리핀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아주 작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저 사실은 경찰서에서 이모 처음 봤을 때 진짜로 엄마가 살아 돌아오신 줄 알았어요. 엄마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거든요. 엄마는 자기가 고아여서 세상에 핏줄 하나 없다고 늘 말했으니까요. 그래, 내 엄마가 차마 그 험한 세상 살면서 자기 입으로 날 원망하며 말하지 못했겠지. 언니라는 년이 고아원에 저만 버려두고 도망갔으니 얼마나 밉고 사무쳤겠어. 아니요, 이모.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지안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어릴 적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엄마와의 기억 조각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였어요. 엄마가 밤마다 저 낡은 붉은 머리핀을 손에 꼭 쥐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엄마, 그 핀을 준 소중한 사람이면 우리가 먼저 찾으러 가면 안 되냐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제 입을 막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지안이의 맑은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아, 이 핀을 준 사람은 지금쯤 구름 위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런데 엄마는 시장 바닥에서 매일 생선 피나 무치는 냄새나는 초라한 오리잖아. 만약 엄마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불쑥 나타나면 그 사람의 그 하얗고 예쁜 깃털에 내 흙탕물만 튀기게 될 거야. 나는 내 소중한 사람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 절대 싫어. 그 사람이 어디선가 따뜻한 밥 먹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훌륭하게 살고 있을 테니 엄마는 평생 못 만나도 배부르고 행복해라고요. 지안이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거대한 도끼가 되어 내 가슴 한가운데를 무참히 찍어내렸습니다. 동생은 나를 원망해서 찾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부잣집으로 입양을 갔으니 아주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 짐작하고 시장 바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자신의 초라한 처지가 혹여나 성공한 언니의 앞길에 짐이 될까봐 스스로 핏줄을 끊어내고 숨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딸인 지안이에게조차 내 존재를 영원한 비밀로 묻어둔 채 말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수키야, 이 바보 천치 같은 기집애야. 내가 초라하긴 왜 초라해. 내가 흙탕물을 튀기긴 왜 튀겨. 이 못난 언니가 너 하나 찾으려고 평생을 피눈물 흘리며 미친년처럼 살았는데, 널 호강시켜주려고 그 악착을 떨었는데 이 불쌍한 것아. 나는 붉은 머리핀을 내 가슴팍에 쥐고 짐승처럼 바닥을 뒹굴며 오열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한 해 폭발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뼈저린 회한과 동생의 그 눈물겨운 희생이 내 온몸의 핏줄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내 옆에서 지안이도 함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두 팔이 내 어깨를 뒤에서 꽉 끌어안았습니다. 울지 마요, 이모. 엄마는 진짜로 한 번도 이모 원망한 적 없어요. 이모가 이렇게 절 찾아주신 거 알면 하늘에서 제일 기뻐하실 거예요. 엄마가 그토록 지켜주려 했던 이모의 그 예쁜 삶, 이제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아이의 손을 굳게 쥐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그 어떤 모진 세월과 처절한 비밀조차도 우리 자매의 핏줄을 끊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와 지안이는 최고급 세단에 올라
세상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들고 꽃이 아름답게 피는 VIP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푸른 잔디와 눈부신 대리석으로 꾸며진 가장 넓고 높은 곳. 그 중앙에 새롭게 이장한 내 동생 수키의 유골함이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나는 동생의 묘비 앞에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새하얀 국화꽃 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안이도 내 옆에 나란히 서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살랑이는 맑은 봄바람이 우리 두 사람의 뺨을 다정하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수키가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를 안아주는 것처럼 뺨에 닿는 바람의 온기가 한없이 따스했습니다. 수키야. 나는 묘비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평생을 숨어 살면서 남겨둔 이 귀한 보물, 우리 지안이. 이 언니가 내 목숨을 바쳐서 지켜낼 테니 이제는 너도 미안해하지 말고 편히 쉬어라. 다시는 춥지 않게,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 이 언니가 내 딸 세상에서 제일 귀한 공주님으로 키울게. 내 손을 꼭 쥐고 있던 지안이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눈물 맺힌 맑은 눈망울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내 귓가에 조용히 그러나 세상 어떤 말보다 묵직하고 깊은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나는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지안이의 작은 어깨를 내 품으로 깊이, 아주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뭉게구름 사이로 동생 수키의 환한 미소가 번져가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은 자리에는 눈부신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이제 두 번 다시 서로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남겨진 국화 한 송이처럼 시들었던 내 인생에도 마침내 따뜻한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바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